저번 영상에서는 숫자 자료형, 문자열 자료형, 그리고 불 자료형을 보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러 값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트 자료형입니다. 리스트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데 모으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선언을 해볼게요. test1이라는 리스트를 대괄호를 쓰고 1, 2, 3, 4, 5라고 입력을 하면 5개의 요소들이 이 test1이라는 한 리스트에 한 번에 모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열을 대입해도 됩니다. 또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넣어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자료형을 이렇게 넣었어요. 요거는 숫자들로만 이루어졌고 문자열들로만 이루어졌고 리스트들로만 이루어졌죠. 이 자료형들을 다 섞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지금 테스트 1, 2, 3의 리스트를 다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생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리스트와 리스트를 합쳐보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문자열 자료형에서 문자열 연결연산자와 문자열 반복연산자를 다루었어요. 리스트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두 개의 리스트를 가져와 봤는데 리스트 1과 리스트 2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써준 후 프린트를 해보면 이처럼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1에 곱하기 3을 하면 리스트 1이 3번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이 리스트 1을 예시로 두고 인덱싱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숫자 3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리스트명을 먼저 쓴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몇 번째 요소인지 써주시면 됩니다.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하므로 0, 1, 2번째, 즉 두 번째 인덱스이겠죠. 프린트를 해보면 네, 이처럼 숫자 3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있는 것을 2차원 리스트라고 했는데 우선 2차원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est1이라는 2차원 리스트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리스트 내부에 또 다른 리스트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만약 숫자 6을 추출하고 싶을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먼저 리스트명을 써준 후 첫 번째 대괄호에는 이 test1의 인덱스 값을 써줘야 해요. 0, 1, 2 두 번째 인덱스 값이므로 앞에 대괄호엔 숫자 2를 써주고 뒤에는 내부 인덱스를 넣어줘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0, 1 첫 번째 인덱스이기 때문에 뒤에 대괄호에는 숫자 1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저희가 원하는 6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3을 추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리스트명을 마찬가지로 써준 후에 과연 내부 리스트는 리스트 1에서 몇 번째 인덱스 값을 갖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0, 1, 2, 3, 4, 5, 6, 7, 8. 8번째 인덱스이므로 첫 번째 대괄호 안에는 8을 써준 후에 내부 리스트 중에서도 이 숫자 3은 0, 1, 2 두 번째 인덱스이기 때문에 대괄호 2를 써주시면 네, 오타가 있었네요. 고친 후에 보면 숫자 3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덱싱뿐만 아니고 슬라이싱도 리스트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슬라이싱은 우리가 어떠한 구간을 추출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했죠? 역시 리스트명을 쓴 후에 슬라이싱을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애플 전 숫자 5까지만 추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파이썬은 0부터 숫자를 세니까 0, 1, 2, 3, 4 그럼 대괄호 안에 0을 써주고 콜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0, 1, 2, 3, 4라고 해서 4를 쓰면 안 되고 내가 궁금한 그 구간보다 플러스 1을 해서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5를 써야지
0부터 5 직전인 네 번째 인덱스까지 추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실행 결과를 눌러보면 1, 2, 3, 4, 5까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다가 숫자를 아무것도 안 써주면 자동으로 처음부터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더라도 같은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끝 문자에도 아무런 숫자를 안 써줘도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를 자동으로 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함수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배울 것은 append 함수입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리스트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요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리스트를 가져와 봤는데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바나나라는 문자열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명을 쓴 후 마침표를 쓰고 나서 append 그리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배울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루는 리스트 관련 함수들은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트 변수 이름 써준 후에 점을 쓰고 그 뒤에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print list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랬더니 원래의 리스트에서 바나나가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append 함수는 맨 마지막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는 추가할 수 없나요? 그때 적용하는 것이 insert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 즉 0번째 인덱스에다가 과일이라는 문자열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리스트명을 쓰고 .insert를 쓴 다음에 위치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요소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선 저는 첫 번째 요소, 즉 0번째 인덱스에 넣고 싶으니까 숫자 0을 쓰고 인덱스 값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콤마 뒤에는 요소 값, 과일, 그러고 나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처럼 0번째 인덱스에 과일이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를 추가할 때 적용하는 append 함수와 insert 두 함수를 봤고 이제는 요소를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또 어떤 함수를 적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del 함수입니다. del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써주고 리스트명을 쓴 다음에 대괄호 뒤에 삭제하고 싶은 요소의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리스트에서 애플이라는 문자열을 삭제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0번째 인덱스 값이기 때문에 0을 써준 후에 출력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애플이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네요. 두 번째부터는 팝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리스트명을 써준 후에 팝을 하고 소괄호 안에 역시 삭제하고 싶은 요소의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애플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싶으니까 0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면 이거는 주석 처리를 해주고 실행을 해보면 역시 동일한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remove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앞에서 다룬 이 두 가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덱스 값을 넣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고 싶은 요소 값 자체를 넣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스트명을 써주고 역시 remove라는 함수를 써주고 괄호를 쓰는데 이 괄호 안에는 삭제하고 싶은 요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애플을 삭제하고 싶으니 저희는 여기에다가 애플 문자열을 넣어주고 출력을 해보아야 합니다. 네, 그랬더니 동일한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팝 함수에서 만약에 괄호 안에 아무 숫자도 안 써줄 경우에는 맨 마지막 요소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행 결과를 보면 그렇죠. 맨 마지막 요소인 grape이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소 삭제 방법을 봤고 요소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 애플이라는 것을 한국어 사과라는 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에는 리스트명을 써준 후에 몇 번째 인덱스를 내가 변경하고 싶은지 먼저 인덱스 값을 써줍니다. 애플은 0번째 인덱스이기 때문에 0을 써준 후에 는 쓰고 바꾸고 싶은 문자를 이렇게 써주고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애플이 사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값을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리스트 관련 함수 몇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리스트 정렬 함수, 솔트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리스트를 가져와 봤는데 우선 숫자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1을 정렬시켜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1.sort를 쓴 후에 프린트 리스트 언더바 1을 해보면 실행 결과와 같이 뒤죽박죽 섞여있던 숫자가 숫자의 크기 순으로 정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도 마찬가지로 정렬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문자일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리스트를 뒤집을 수 있는 함수, 리버스 함수를 볼게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자체를 거꾸로 뒤집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스트2를 리버스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원래 함수였던 것에서 거꾸로 뒤집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트 함수도 살펴볼게요. 이 함수는 리스트에 포함된 요소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리스트가 있어요. 지금 이 리스트 내부의 요소를 보니 숫자 2가 총 3번이나 들어가 있네요. 2라는 숫자가 이 리스트 내부에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할 때 쓰는 함수라고 했으니 list5.count를 쓰고 궁금한 요소 2를 써준 후에 출력을 해봅시다. 숫자 2는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숫자 3의 실행 결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룰 자료형은 딕셔너리 자료형입니다. 해석하며 사전이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앞서 배운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요소들의 집합이라고 했어요. 딕셔너리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순서는 없고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가져서 키값을 통해 그에 대한 밸류 값을 얻는 자료형인데요. 이렇게 들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테니 PPT에서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1이라는 딕셔너리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키값은 콜론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애플, 체리, 바나나 이렇게 되고 밸류 값은 그 콜론 뒤에 있는 것들, 사과, 체리, 바나나를 말합니다. 아이템즈는 뭐냐면 키의 밸류 값을 대응시킨 요 한 쌍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즈, 두 번째 아이템즈, 세 번째 아이템즈 이렇게 묶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나나라는 것을 가져오고 싶을 때에 인덱스 값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키 값을 통해서 그에 대한 밸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스트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기반으로 요소를 추출했다면 딕셔너리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인덱스 값을 기반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키 값을 기반으로 요소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 1이라는 딕셔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사과라는 문자를 제가 가지고 오고 싶다면 딕셔너리 명을 써주고 대괄호 안에다가 인덱스 값이 아니라 키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키 값은 애플이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그에 대한 밸류 값인 사과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get 함수를 써서도 요소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역시 딕셔너리 명을 써주고 점을 하고 get을 쓰고 그 괄호 안에다가 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는 뭐냐? 만약
이 딕셔너리에 없는 키값을 써볼게요. 체리를 써볼까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랬더니 에러가 뜹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딕셔너리 내에 없는 키값을 쓸 때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봅시다. 그랬더니 none이라고 나오네요. 정리를 하면 위에 같은 경우도 아래 같은 경우에도 딕셔너리 자료형에서 내가 원하는 요소를 가져올 때 활용을 하는 것이지만 위의 방법에서 만약 딕셔너리에 없는 키값을 넣었을 땐 오류가 뜨고 아래 get 함수를 사용했을 때에 딕셔너리에 없는 키값을 넣었을 때는 none이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 콤마하고 뒤에 none 대신 없음이라고 출력이 되고 싶어요. 그럼 뒤에다가 이렇게 디폴트 값을 넣어주면 없음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제는 딕셔너리 자료형에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딕셔너리 자료형은 요소가 항상 키값과 밸류 값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요소를 추가할 때에도 키값과 밸류 값을 모두 써줘야 되는 게 맞겠죠. 요 테스트 1 딕셔너리에다가 이제는 다른 과일을 제가 추가해 볼게요. 딕셔너리 명을 써주고 대괄호를 한 후에 키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는 그에 대한 밸류 값을 써주면 됩니다. 이러고 출력을 해볼까요? 네, 체리가 추가됨을 확인할 수 있네요. 딕셔너리 자료형은 요소가 키값과 밸류 값을 한 쌍으로 같기 때문에 특이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값만 제가 가지고 오고 싶어요. 키값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싶을 때 딕셔너리 명을 써주고 .keys라고 써주면 됩니다. 출력을 해볼까요? 네, 그랬더니 애플, 파인애플, 그레이프 이렇게 키값만 나오네요. 그러면 밸류 값만 모으는 리스트도 만들어 볼게요. keys 대신에 values를 써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밸류 값만 나오네요. 한 쌍을 다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items입니다. 한 쌍씩 묶음으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 테스트 1이라는 딕셔너리에 내가 궁금한 키값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in인데요. in 뒤에다가는 딕셔너리 명을 써주고 앞에는 궁금한 키값을 넣어주면 돼요. 파인애플을 써볼까요? 출력을 해보면 테스트 1이라는 딕셔너리에 이 파인애플 키값이 있으면 true가 나오고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체리라고 써주면 이것은 키값이 없으므로 false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자료형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하나만 추가로 해볼까요? 1, 2, 3, 4, 5 숫자를 가진 리스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안에 숫자가 6이 있나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얘도 바꿔주고 실행을 해보면 false라고 나오네요. 1을 넣어주면 이 리스트 내에 숫자 1이 있으니 실행 결과는 true라고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자료형인 tuple 자료형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볼 자료형은 tuple 자료형입니다. tuple 자료형은 앞에서 배운 리스트 자료형과 굉장히 유사한 자료형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순서와 개수가 고정되어 있는 자료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번 만든 튜플은 절대로 요소를 추가한다던가 삭제를 한다던가 수정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튜플 자료형은 리스트 자료형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짧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튜플은 어떻게 선언하냐면 튜플명을 써주고 소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요소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숫자들을 넣을 수도 있고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넣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면 튜플을 생성할 때 요소를 하나만 넣고 싶어요. 1이라는 요소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콤마도 작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콤마를 안 쓰면 컴퓨터에서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숫자 1이라는 것을 소괄호에 감쌌네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튜플을 생성하고 싶을 때에는 1 쓰고 콤마를 써줘야 합니다. 이제는 튜플과 튜플을 합쳐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튜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합쳐볼까요?
네, 실행 결과가 예상과 같고 만약에 테스트 1이라는 것을 곱하기 3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반복해서 이렇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덱싱도 되고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튜플 언더바 테스트라는 튜플이 있는데 여기에서 숫자 2를 추출해 볼게요. 튜플 언더바 테스트를 쓴 후에 대괄호 안에 인덱스 값 0, 1을 써주면 네, 숫자 2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슬라이싱도 볼게요. 대괄호 안에다가 1부터 5까지 출력되게끔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0, 1, 2, 3, 4의 인덱스 값이므로 처음이니 그냥 숫자 안 써도 되죠. 그리고 뒤에다가는 4가 아니라 플러스 1을 한 5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는 집합을 볼 건데 셋입니다. 저희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있죠.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의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순서도 없고 또 요소의 중복도 허용하지 않는 자료형입니다. 이러한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집합 내에는 숫자 5라는 게 3번이나 중복되어 쓰였어요. 근데 얘를 출력을 해보니까 네, 숫자 5는 한 번만 나오네요. 심지어 순서도 막 섞여 있어요. 그쵸? 순서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집합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고 또 요소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사용한 것처럼 집합을 선언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가 중괄호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네 두 개의 합집합을 먼저 살펴볼까요?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 기호를 씁니다. 백스페이스와 엔터 그 주변에 있는 역슬래시 있죠. 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건데 네, 이처럼 1, 2, 4, 5, 9 합집합이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집합을 볼까요? 교집합은 7번 있죠. 그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실행 결과를 보니까 네, 얘와 얘의 교집합, 즉 공통된 원소인 1, 5, 2가 나오네요. 차집합은 빼기 기호를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 테스트 1에서 테스트 2를 뺀 것이기 때문에 1, 5, 2, 4 중에서 테스트 2와 겹치는 1, 5, 2를 제외한 숫자 4만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합집합을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테스트명을 앞에다 써주고 점을 한 다음에 유니언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는 이제 테스트2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출력을 해보면 동일한 값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집합 함수를 볼게요. 프린트 테스트1을 써주고 점 인터섹션을 써주고 뒤에 테스트2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동일한 결과가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차집합 역시 함수가 있습니다.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1점 difference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테스트2 이러면 네, 동일한 결과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함수까지 알아보았고 이제는 우리가 set 함수를 사용해서 집합 자료형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볼게요. 이처럼 리스트와 튜플과 딕셔너리를 제가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 리스트를, 튜플을, 딕셔너리를 집합 자료형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set입니다. 프린트 리스트부터 바꿔볼까요? set을 쓰고 그 괄호 안에다가 리스트 언더바 1을 써주면 네, 이 리스트가 지금 이렇게 집합으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튜플을 이제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튜플이었던 것이 set 집합형으로 바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t dict1이라고 하면 네, 오타가 있었네요. dict1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 자료형에서 값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add라는 함수는 값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건데 test1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 b, c, d
D를 제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est1.add를 쓰고 괄호에다가 문자열 D를 써주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집합 자료형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섞여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거하는 방법은 remov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test1. remove 하고 그 괄호 안에다 삭제하고 싶은 값 자체를 넣어주면 됩니다. a를 삭제해 볼게요. 이러고 실행을 해보면 a가 삭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공간인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도 파이썬을 배우면서 처음에 변수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개념에 대해서 익히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변수,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하다 보면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일일이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변수, 즉 그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또 필요할 때 그 변수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꺼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제가 저번 강의에 이 PPT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이와 같이 어떠한 문자열을 변수에다가 대입할 수도 있고 숫자를 변수에다 대입할 수도 있고 리스트를 변수에 대입하여도 됩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자료형을 배우면서 변수를 계속 사용했어요. 테스트 1이라는 공간에다가 리스트도 이렇게 생성을 해봤고 또 이렇게 튜플도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변수라는 것은 앞으로도 정말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이때 이 기호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equal,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뒤에 있는 값을 앞에 변수에다가 할당한다, 즉 대입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변수 이름을 네이밍할 때에는 규칙이 있어요. 막 쓰는 게 아니고 그 규칙에 대해서는 PPT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정할 때에는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알파벳 문자와 숫자 그리고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하게 되는데 소문자 A인 변수와 대문자 A인 변수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스페이스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변수 이름을 정할 때 띄어쓰기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보통 언더바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번째, 첫 글자에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숫자는 가능해요.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 이 자료형을 만들 때의 테스트 1, 리스트 언더바 1 이런 변수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숫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첫 글자의 숫자가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약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예약어인데요. 이미 파이썬에서 정해둔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이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러한 변수를 잘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코드를 구현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